이 미래의 전쟁이 시작되는 사건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절대 공격할 수 없는 지역에 10에서 15분 정도밖에 비행할 수 없는 드론을 사용해가지고 여기 공군기지에 있는 이걸 부쉈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필리핀은 2014년부터 17년까지 FA-50 12대를 샀는데 이번에 추가로 12대를 구매를 한 겁니다. 이 의미가 남다른 게 올해 카이 최초의 고정익 수출입니다. 에어 리퓨얼링 기능, 공중급유 기능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필리핀 입장에서는 좀 속내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처음 말씀드린 건데, 이런 절충기업 중에서 가장 유리한 그런 기업, 우리나라 방산 기업이 있습니다. 김민석의 전쟁연구소 김민석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바쁘실 텐데 제가 또 이렇게 며칠 만에 모셨습니다. 전쟁연구소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FA-50이 지금 수출 필리핀에서 대박났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 아침 9시경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은 FA-50 12기를 필리핀에 수출했다고 보도자료를 배부했는데, 원래 필리핀은 2014년부터 17년까지 FA-50 12대를 샀는데 이번에 추가로 12대를 구매를 한 겁니다. 금액으로는 약 7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한 9,900, 막 1조 원 가까운 된 금액인데, 이 의미가 남다른 게 올해 카이 최초의 고정익 수출입니다. 고정익기 수출이고 이제 회전익기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 한 대, 두 대 뭐 소량으로 수출하는 데 비해서 이런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K방산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 게, 한 번 수출할 때 최소 12대, 뭐 많으면 막 40대 이렇게 대대 단위나 부대 단위로 하기 때문에 12대면 4개가 한 대 편대이기 때문에 3개 편대. 그래서 총 필리핀은 6개 편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다시 수출기를 열었으니까 많이 이제 추가 수주가 좀 기대되는 것도 있습니다. 기자님, 근데 FA-50이 필리핀 산지가 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반군 토벌에도 잘 써먹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근데 뜬금없이 왜 또 사냐?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질문 속에 사실 이미 답이 있는데요. 이제 필리핀은 여러 가지 전투기 라는 걸 운용을 했으나 FA-50 도입 전에는 실질적인 군사 작전을 공군이 수행한다 보기는 어려웠어요. 고형 F5라든가 A-37 이런 공격기들이 있었는데, 공격에 투입되기에는 그 성능도 별로고 좀 위험했는데, FA-50이 그나마 이제 필리핀이 최초로 작전에 써먹을 수 있는 정도의 비행기, 전투기 이런 거였기 때문에 실제로 써봐가지고 이제 그 이슬람 반군 공격에도 효과적으로 썼고, 원래는 유도 폭탄을 써야 되는데 필리핀이 돈이 없어서 일반 폭탄을 썼는데도 FA-50에 장착된 CCIP라고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조준을 할 때 잘 조준해 주도록 조종사한테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고 난 눈금으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정밀하게 타격해가지고 주의를 선멸하거나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이유는 돈 문제도 있습니다. 돈과 일정. 필리핀에 지금 우리가 또 수출할 게 남아 있어요. MRF라고 하는 이제 중형 전투기인데, 요거는 스펙이 조금 더 좋은 전투기를 수출하려고 지금 미국의 F-16 스웨덴의 그리펜, 그다음에 한국의 KF-21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요게 조금 더 큰 사업인데 가격도 비싸고, 다만 이제 이런 사업들의 문제는 뭐냐? 전투기나 이런 무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자고 이게 바로 지르고, 이런 건 이제 북한 아니면 중동 뭐 이런 곳들만 되고 너무 비싸잖아요. 네. 지금 12대 9천억 넘게 됐으니까 한 대 거의 700, 800억 이렇게 나는데,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시험 평가라든가 이제 조건 협상하고 이런 게 최소 2에서 3년, 뭐 길면 5년 걸립니다. 페루 같은 경우에 우리가 KF-20을 제안했는데 이 거절 한번 당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KF-21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행기 한 대 사는데 지금 10년 정도 본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계약 조건 보고 하는데 10년 보는데, 우리 경쟁 기종들은 우리 KF-21보다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한 5, 6년 정도 심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KF-21이 끼어들면 이게 좀 복잡하다, 너네들 좀 시간이 필요해서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을 정도로 좀 길거든요. 대신에 추가 구매를 하면 장점이 뭐냐? 이미 써봤어요. 성능이랑 다 확인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군수 운용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소수 운용하는 것보다 다수 운용하는 게 단가당 수리비, 그러니까 운용 유지 비율이 낮아져서 이게 좀 많아지는 게 좋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필리핀 입장에서는 FA-50을 빠르게 추가 도입하면 이 전력 증강을 빠르게 이룰 수 있고, 이 MRF 사업이 완성되기 전까지 좀 보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실 때 KF-21도 포함된 이제 좀 중형급 전투기 사업을 필리핀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FA-50도 좋은 훈련기이자 경공격기이긴 하지만 KF-21이 좀 더 상급 기종이니까 그러면 더 좋은 거 기다렸다 이거를 좀 더
많이 사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조금 더 경량급인 FA50을 지금 사는 건지 또 궁금합니다. 요것도 사실 필리핀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전력화를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아무래도 제일 크고요. 지금 필리핀의 안보 상황 입장에서는 중국과 좀 대결을 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전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MRF 사업에서 필리핀이 KF-21을 사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바로 배달해 줍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납기 민족아, 납기가 이제 정확한 경쟁에 가지기 때문에. 하지만 필리핀 입장에서는 좀 속내가 있어요. 무슨 속내가 있냐면 미국의 F-16, 그다음에 스웨덴의 그리펜, 한국의 KF-21이 있는데 미국이 F-16을 사고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좀 받고 싶어 합니다. 원래는 이제 F-8, F-라 해서 미국이 여러 국가들 지리적으로 중요한데 이제 국방비가 부족한 국가들한테는 군사 원조를 해주는데 처음에 필리핀의 생각은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까지만 해도 중국과 미국이 대결할 때 필리핀이 아주 중요한 위치니까 필리핀이 군사 원조를 받아서 F-16을 공짜로 얻고 싶다. 이런 속내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트럼프 이기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중국이랑 싸우지 않는 것은 아닌데 유료로 싸우는 정책을 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도 참 골치가 아픕니다. 공짜는 없죠. 공짜는 없다. 중국이랑 싸워야 되는데 이러니까 이걸 협상을 좀 기다리거나 아니면 필리핀이 좀 빌어가지고 이 F-16 원조를 좀 해주세요. 이런 협의를 하는 거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무기를 팔려다가 못 파는 나라 중에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네. FA50이 들어가는 영국제 장비가 수출이 안 돼가지고 아르헨티나에 수출이 안 된 게 있는데 그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제 아르헨티나판 트럼프예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 막 그 전기톱 퍼포먼스 같은 거 하시는 약간 그런 스타일의 분이신데 그분 저 코인판에서 되게 안 좋아요. 저기 진짜 그 얼마 전에 사고가 있는데 알트코인 이상한 거 만들어서 해먹어가지고 아주 나쁜 분입니다. 그분. 근데 그분이 트럼프를 따라하니까 F-16 중고를 원조를 해줘요. 이래가지고 필리핀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치적으로 좀 계산을 하고 협상을 하면 이게 한국이나 스웨덴의 들레를 위해서 F-16을 받고 싶어하는 솔직한 그게 필리핀에 있는데 잘 되지 않을 것이고 저는 이제 트럼프가 필리핀한테까지 그렇게 공짜로 주는 일은 없다. 일단 중고 F-16 자체가 이번에 다음번에 설명한 이제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 지원이 필요하고 해서 그러니까 요런 여러 가지 결정이 있으니까 쉽게 MRF 사업에 대해서 승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우리 FA50도 먼저 샀는데 우리한테는 딱히 나쁠 게 아닙니다. 왜 나쁠 게 아니냐면 이 상황에서 이제 취소하고 그냥 미국 F-16 원조를 받았으면 아예 그냥 수출기를 막히는 건데 F-16이 아니라 FA50을 우선 구매해서 우리나라 한국산 전투기가 지금 필리핀 공군에 늘어났으니까 요 한국산 전투기의 우수성을 잘 알게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MRF 더 큰 KF-21 수출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또 이게 필리핀 입장에서는 좀 중국이 그쪽 영토 우리나라도 요즘 그 서해 쪽에 자꾸 막 이상한 거 설치해서 문제가 많은데 남중국해 또 필리핀 이런 동남아 쪽에 계속 막 비행기 보내고 영토 이 바다 내 거라고 막 분쟁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전에는 FA50 전에는 그거를 딱히 중국 공군을 격퇴할 어떤 무기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사실 FA50이 이제 순찰 정도 되고 진짜 공중전으로 갔을 때는 중국의 J-20 스텔스 전투기나 이런 거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경고를 하고 쫓아낼 수 있고 유사시 정찰기 같은 걸 쫓아낼 수 있는 미사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전엔 아예 그런 수단이 없었어요. 필리핀이 얼마나 열악하냐면 제가 이번에 이제 마덱스라고 하는 부산에서 해양 방산 전시회에 여러 가지 외국인 손님분이 오신 중에 필리핀에서 오신 그 전문 디펜스 저널리스트가 계셨어요. 그분 SNS 사진에 뭔가 다 써가는 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봤는데 필리핀 해군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폐선된 배를 바다에다가 정박을 시켜서 그걸 기지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썩어 있어요. 거의 유령선이라고 봐도 되는 뭐 캐러비안 예정이 나올 만한. 근데 환경이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영토랑 영공을 지키다가 이번에 FA50 구매도 했고 그리고 호세 리잘급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호위함도 샀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 좀 필리핀의 이 영토를 방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FA50이 기존의 필리핀이 샀던 거에서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서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밝힌 거는 기능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에어 리퓨얼링 기능, 공중급유 기능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하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연료가 제한됐을 때 원래 연료 탱크를 많이 다는 걸로 해결해 봐야 되는데 그거 없이 공중급유기 혹은 동료 비행기들이 이제 하늘을 나는 상태에서 급유를 해준 거예요. 하늘을 나는 주유소라고 하는 공중급유기는 대한민국이 이제 A330 시그너스 뭐 미국이 KC46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 필리핀은 그런 급유기가 없다가 지금 C130이라는 걸 개조해가지고 급유를 하고
하고 이렇게 되면 FA50의 단점이 항속거리가 짧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비행기이기 때문에 멀리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필리핀의 영해가 넓다 보니까 이런 공중고유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장거리 작전, 원해 작전을 좀 벌일 수 있게 개량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A사 레이더가 달립니다. 제가 KF-22 공중정 이야기할 때 맨날 이야기하는 이 A사 레이더가 원래는 이제 FA50엔 달리지 않았어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만든 ELM203이라는 기계식 레이더가 달렸는데 이번에 지금 우리가 한창 제작 중인 것이 폴란드 수출 버전 FA50PL과 말레이시아 수출 버전 FA50M에 이 RTX라는 미국 회사의 이제 팬텀 스트라이크라는 A사 레이더가 들어갑니다. 그거를 필리핀 군한테도 딱 제공한 거고 아마 미래에는 이제 이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대신에 국산 뭐 LIG 넥슨이나 하나 시스템이 만든 국산 레이더로 아마 대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무기가 더 좋았었습니다. 그 공대공 무기를 AIM-9M 사이드와인더라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가졌는데 이번에 AIM-9X 슈퍼 사이드와인더를 가지게 되고 요 같은 경우에는 헬멧의 방향과 이제 미사일이 연동은 돼서 쏘고 난 다음에 그 내가 적기가 이제 막 기동을 할 거 아니에요. 탑건처럼 막 회피 기동을 하면 조종사가 이 그 헬멧을 돌는 방향으로 미사일이 이렇게 갑니다. 낙원도 되고 요런 식으로 해서 고기동 표적을 잡을 수 있는 이 공대공 미사일 그다음에 제이담이라 해가지고 GPS 정보를 이용해서 GPS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는 정밀 유도 폭탄을 지금 필리핀이 처음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미사일이 참 중요한데 과거에는 미사일 기존 거는 사정거리도 짧았을 거고 쏘면은 얘가 알아서 추적하지만 한계성이 좀 있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기동 성능이라든가 아니면 추적 성능 이런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탑건 2가 아주 교보제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미사일을 쐈을 때 이제 CMDS라 해서 체프 플레어 디스펜서라 그래서 이 카운터 메저라고 하는 방해책을 하면 이 방해책이 미사일이 적기인 줄 알고 막 그 피해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그 빨리 터지거나 요런 것들을 유도한 건데 최신 미사일들은 요런 거 다 구별할 수 있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럼 필리핀 입장에서는 뭐 업그레이드한 거 사니까 좋긴 한데 또 저희 댓글을 제가 또 보다 보니까 밀떡분들이 아니 이게 무기 수출 빛 좋은 개살구다. 이거 다 차관으로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저쪽에 무기를 사는 거라서 돈을 벌어오는 게 아니다. 막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기자님? 어느 정도 사실인데 이게 G2G 거래에 대한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 사거나 자동차를 사는 것과 그 정보간 거래는 전혀 다릅니다. 거래를 통해서 이득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절충교육 혹은 금융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중에서 금융지원은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무기를 살 값을 우리 금융기관이 빌려줘서 갚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절충 교육이라 해서 우리가 이제 10만 원짜리 무기를 적국에 팔면 그 우리 수출국에 팔면 수출국의 물건을 10만 원짜리 사는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고요. 이것을 사용해 가지고 그 각 국가 간의 경제 관계 그다음에 이제 그 산업 발전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통 과정이라든가 이게 협력 과정에서 나라들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그 우리나라 기술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우리 산업을 또 일으킬 수 있는 산업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돈 거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돈의 흐름에서 추가적인 부가가치가 나오는지 이게 물론 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이게 안 중요할 수 있는데 이게 국가 간의 거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요것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이 장점을 가진 것도 있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처음 말씀드린 건데 이런 절충기업 중에서 가장 유리한 기업 우리나라 방산 기업이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라고. 왜 유리하죠? HD 현대중공업은 현대 계열사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민간 부분에 절충교육 요구할 때 만약에 이제 기름을 사달라고 하면 오일뱅크가 있고 자동차 공장을 지어달라고 하면 현대자동차가 있고 뭔가 줄 수 있는 게 많군요, 민간적으로. 엄청 많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직 이거는 실제로 있는 건 아닙니다. 예시입니다. 예, 그래서 뭐 태양광을 준다 이런 거래들이 있고 이러면 이제 한국과 상대국이 동시에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방산 거래는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이 예시를 보면 가령 이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인도네시아 이야기도 좀 할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라팔 전투기 살 때 프랑스 은행부터 이자를 빌리고 신용 등급을 2등급 땡겨서 올라봐요. 이러면 이제 이자율이 좀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그게 프랑스는 법으로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법으로 돼 있냐? 그렇게 해서 팔아도 남는다. 많이 남으니까 하겠죠. 이게 사실 식민지를 다뤘던 국가들은 다 알고 있어요. 식민지를 독립시켜 난 다음에 인프라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간접 자본 개발할 때 그 종주국의
자본이 들어가가지고 투자를 하고 이러면서 그게 다 남는 것을 체험을 했거든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식민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래들을 왜 하는가 아니면 손해 아니야? 우리가 판 만큼 다시 사야 되는데 저쪽에 있는 거 이렇게 하는데 국가 간의 거래는 이런 게 좀 더 들어가 있다. 남는 거 많다. 네. 하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가 뭐 배로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비행기라든가 뭐 장비 같은 거 배달해 줄 때 그건 뭐 우리나라 배나 우리나라 업체가 그 운송 수익을 가져가지 뭐 필리핀이 가져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이게 이런 쪽에서 이제 산업 파급 효과,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 경제학을 하는 전문 유튜버나 이런 기자는 아니라서 자세하게 설명해 준 건 저것도 어렵지만 산업 파급 효과를 항상 방위사 무기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국내 무기를 연구 개발할 때 이걸 계산을 합니다. 기자님 그럼 이게 부동산 쪽에 보면 건설 경기가 안 좋으면 그냥 뭐 이제 거래가 안 돼서 이제 뭐 사고 파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아파트 거래가 되면은 막 집수리하고 인테리어하고 이삿짐 없이 먹고 살고 막 짜장면 사 먹고 막 이러면서 사실 그 주변에 어떤 산업들이 다 먹고 사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님도 그게 거래가 돼야 되는 거고 뭐 부동산 중개 플랫폼도 그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돈을 차관을 좀 많이 빌려주더라도 절충교역하더라도 다른 민간적인 부분에서 많이 남으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많이 가져가니까 이득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가치 외에도 우리가 무기를 팔거나 이런 거래하는 국가들과 관계가 깊어진다는 게 이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단순히 옛날에는 뭐 미국만 잘 친하게 지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너는 왜 나랑만 친해? 그러면 잘 우리 협상할 때 잘 이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고 반대로 미국과 이제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여러 나라랑 깊은 관계를 맺으면 미국 입장에서 야 너는 A 나라랑 미국이랑 별로 안 친한데 너는 A 나라랑 친하구나. 그러면 같이 협력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딜이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방위 산업에서 항상 이제 미국산 무기랑 한국 무기가 싸우면 그래가지고 한국 무기가 이기면 미국이 싫어할 거 아니냐. 업체는 싫어하는 거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좀 관계가 개선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좀 껄끄러운 나라들이 한국이 먼저 친하게 가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동맹국이 친하니까 이걸로 이용하고 협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 정치랑 협력이 물론 맨날 피터지게 싸우고 지금도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반대로 이런 식의 협력의 중요성을 통해서 성장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출이 되려면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셨거든요. 네. 이 정부 차기 정부 뭐 이게 현 정부죠 이제는 정부의 어떤 K 방산에 대한 어떤 스탠스라든가 지원이 좀 확실해야 요 날개 돋친 K 방산 정말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의 K 방산에 대한 어떤 태도는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해 본 결과 이재명 정부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이제 방산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방산 수출 4대 대국으로 올라가는 걸 공약으로 삼았고 이걸 실행하기 위한 플랜을 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또 오해하시는 부분 제가 수정해 드리자면 사실 탄핵 정국 이후에 방산주나 조선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게 상식적으로는 그러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이 방위산업이나 조선은 정부의 개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책을 해주고 세이즈 활동을 많이 해줘야지 매출이 올라가는 산업인데 사실 올해 상반기 주식에서 방산주라 제가 센터 방산주라든가 조선주를 보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도 업체들이 진짜 끝까지 노력해가지고 가치라든가 수주 잔고를 높인 거 그다음에 방위사업은 한번 계약하면 10에서 15년간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으로 굉장히 좋은 사이즈 그동안 쌓아놓은 주문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건데 이게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외 방산시장 세이즈 수출 지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 요게 대해서 4대 강국을 목표로 잡는데 이 4대 강국이 말이 4대 강국이지 지금 8이거든요. 네. 그 독일, 프랑스, 영국을 다 이탈리아를 다 제껴야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봤을 때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차기 정부의 방위 사업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이 이런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들의 생산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제가 평소에 하는 것과 비슷하게
기본적으로 전쟁을 준비한 나라의 방위 산업은 납기가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무기, 검증된 건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나라들은 R&D 투자는 우리보다 많이 한 건 사실이고 기술이 좀 나은 건 맞아요. 하지만 전쟁터에서 지금 당장 쓸 거, 옆 나라에서 전쟁이 터지면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전력 증강해야 된다. 이런 지금 현재의 시대 흐름에는 대한민국이 맞고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취재한 결과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그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해서 아주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이게 주 수출은 이제 중동, 그다음에 동유럽, 뭐 폴란드나 뭐 사우디 이런 쪽이 많고 동남아 이렇게 있고 이제 그 남미 쪽에서도 성과가 좀 나오는데 미국 시장을 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무기 자기네들 쓰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있어가지고 진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제가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방산업체들을 이겨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나라들은 무기 만들지 팔아서 장사한 지 한 몇백 년 돼요. 대한민국보다 다른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이 지금 현재 전력 증강을 할 때 미국 업체들이 모든 것을 다 만들거나 담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 업체들과 팀을 짜가지고 미국에 진출해서 미국군이 원하는 무기를 공급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 방산 수출과 수출 전망이 엄청 뻥튀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군이 세계 최강의 군대인 동시에 수요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전망하기로 지금 아마 그 카이의 FA-50 그 전투기를 해군용 훈련기로 개조하는 FA-T-50N 뭐 요런 훈련기 사업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를 미국군 요구에 맞춰서 차륜형으로 개조하는 차륜형 자주포 뭐 그다음에 이제 LIG 넥슨의 비공 유도 로켓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지금 미국 시장을 도전 중이고 미국 협력 파트너들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아마 협상을 잘하거나 이렇게 하면 미국의 방산 스타트업들이 요새 잘 나가는 게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다들 아실 거고 네. 팔란티어가 HD 현대중공업이 이미 협력을 해가지고 무인 수상함을 만들고 있거든요. 드론보트를 하드웨어를 만들 능력이 없으니까 이 외에 팔란티어의 형제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안드레 같은 경우에도 안드레의 그 스타트업, 방산 스타트업이라서 여러 가지 무기라든가 감시 장비를 만들 때 한국과 협력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모색하기 위한 MOU도 사실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달되고 나면 이제 미국 시장 진출 되면 이제 또 다른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맨날 MRO 이야기 조선 전문으로 하신 분들도 아마 MRO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MRO를 좀 확대하고 발전시켜야 된다. 지금 현재 MRO가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이 비전투 뭐 보급함 수송함 이런 것 중심이고 전투함으로 하려면 이게 제가 좀 알아본 결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령으로 해결돼야 되는 제도적 장벽이 있대요. 그런 게 된다면 지금 현재 중국 해군이 점점 커지고 있고 미국의 조선 사람이 형편없이 늦어지고 있어서 미국 그 전투함들 MRO가 너무 힘들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미국의 본업 리처던 화재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MRO가 뭐야 하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해군 다니신 분은 딱 아는데 수리하고 유지하고 그 다음에 오버홀을 하는 겁니다. 오버홀은 부품을 다 분해해가지고 다시 조립해서 이제 새 것처럼 만드는 그런 고도의 수리 혹은 단순히 이제 그 땜빵 난 부분을 메꾸거나 아니면 엔진을 교체하거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수리의 모든 것을 다 MRO라고 하는데 이 함정 MRO가 굉장히 힘들어요. 본업 리처도 사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 해군이 4만 톤짜리 상륙함을 MRO 그러니까 오버홀 정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이 수병자한테 시킵니다. 이 작업 같은 거는 이제 근데 이게 작업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수병이 차라리 배에 태워주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숙소도 없고 밥도 잘 안 주는데 일은 많이 시키고 근무도 많고 해서 열받은 수병 한 명이 배에 불을 질러가지고 미국 해군의 4만 톤급 상륙함이 지금 전소가 돼서 지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요? 야, 그거는 뭐 반역죄 아닙니까? 거의 아마 항명죄. 이제 지금 이미 감옥에 들어가서 있을 건데 이게 가격이 거의 1조 원짜리를 한 명이 일하기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태워 먹었어요. 야, 근데 미국도 참 그게 근데 관리가 안 되는 거네 어쨌든. 예, 그런 관리가 안 되는 것에서 우리 정비 유지 보수 관리를 한국이 맡아주겠다. 그리고 이게 잘 협상이 되는데 이런 MRO를 함정 MRO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항공기 MRO 그러니까 주한 미군 아니면 주일 미군이라든가 미국이 가진 전투기나 공격기 헬기 같은 것들을 한국에서 또 MRO 하는 것도 해서 보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방산 클러스터라고 하는 사업들이 좀 발전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산업단지 개발할 때
할 때 대한민국 방위사업들은 각 지역별로 강점이 있어요. 가령 구미 같은 경우에는 유도무기, 미사일 공장이 많고 창원은 다들 아시다시피 탱크나 자주포의 공장이 많아요. 사천에는 비행기를 만들고 여기서 큰 업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 이야기할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 로템, 카이 뭐 이런 거 말고도 이 회사들의 협력사들도 같이 발전해야 되고 이 발전을 지원해 주는 게 이제 클러스터 산업단지 육성 사업인데 이게 사실 올해 끝나고 원래는 이거 끝나고 다시 안 할 사업이었는데 그렇게 하네 지금까지 한 게 너무 아깝기 때문에 다시 육성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중소기업이 능력이 좋아지면 기본적으로 수출 경쟁력이 생깁니다. 왜 생기냐면 아직도 대한민국 무기들은 미국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이탈리아에서 수입하는 부품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품들이 지금은 단가가 싸더라도 걔들이 언제 가격 올릴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납품을 못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 만들어 놨는데 그것만 붙이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손해를 보는 걸 이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방산의 그 체질 개선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완전 국산화. 네, 예, 완전 국산화 혹은 수출 경쟁력 강화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 세 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이제 차기 정부에 대한 방산 과제이자 목표이기도 하고 이게 잘 진행된다면 저는 사실 아직도 긴가민가해요. 와, 우리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제낀다고? 이런 거 있는데 아마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면 목표가 꿈은 아니다. 그리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대한민국 방위사업의 체질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의 관계자분들이 의지가 강하다고 하시니까 제발 좀 요번 5년 동안 정말 잘해주셔서 그 이제 방산산업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저는 제발 올해랑 내년에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막 맞습니다. 2배, 3배 가서. 그리고 천만 다행히도 방위산업은 여야가 없습니다. 국방에 여야가 없듯이 해서 맞습니다. 제가 확인을 여러 가지 해보고 했는데 이번 새 정부가 좀 바뀌긴 했지만 방위산업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바뀌거나 지금 제가 말한 게 없는 걸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약간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좀 미뤄지거나 아니면 좀 연기될 건들을 다시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잘 돼서 많은 분들이 좀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대규모 드론 공격, 거미줄 작전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정말 큰 혼란과 또 기대, 그리고 러시아가 정말 된통당했다, 속 시원하다 이런 분도 계시고, 야 이거 핵전쟁 가는 거 아니냐, 선을 넘은 거 아니냐 이런 분도 계시는데, 또 반대로 뭘 선을 넘냐, 지금 전쟁에 그런 게 어딨냐, 러시아가 먼저 공격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세요. 먼저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우크라이나의 거미줄 작전이 뭐였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점은 6월 1일 그 X를 비롯한 여러 SNS, 텔레그램 방에서 영상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군이 군사작전에서 큰 성과를 내겠다는데 이게 영상이 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봤을 때. 지금 현재 이게 영상이 뭐냐면 그 러시아 공군기지에서 드론들이 이렇게 자폭을 해서 터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이제 저는 처음에 생각난 게 그 옛날에 영화 중에 진주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진주만에서 이제 일본군이 기습 공격을 해서 미국을 막 부수고 이런 데서 이제 하는 재난 영화 같은 전쟁 영화인데 지금 드론들이 그 이 값비싼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조기 경보기들을 이렇게 돌입해서 파괴하는 영상이라서 처음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이거 합성이구나. 얘들이 또 힘드니까 가짜뉴스 하고 야, 요즘 CG가 다 많이 발달했네. 여기 지금 터지고 있는 게 저 전으로 사는 게 이제 드론이고 위에 새처럼 날아간 게 새가 아니라 정찰 드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점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게 이게 공격용 FPV 요 드론 여기 이렇게 터졌죠. 여기서 이게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기 때문에 이게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는데 가짜 뉴스가 아니었던 것이죠.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사용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작전을 성공해서 이제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 핵전쟁이 될 것이냐 아니면 너무 심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은 유보하겠지만 적어도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전투를 한 것은 맞습니다. 작전이 기발하고 대단하다는 걸 평가했을 때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는데 한국인들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 이순신 장군 아시죠? 네.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 명량 대첩 이런 게 전 세계 역사에 남을 역사적인 전투로 받는 이유 딱 한 게 없습니다. 12척의 배로 100척을 이렇게 상대하고 명량이나 이런 거 다 보셨지 않습니까? 맞아요. 결국 작은 숫자 혹은 적은 비용으로 큰 타격을 준다. 우리 의지문덕 장군의 살수 대첩도 이제 얼마 안 되는 병력으로
수나라를 전부 다 이제 수장시켰기 때문에 역사에 남은 것처럼 이 드론 하나의 가격이 그러니까 몇백만 원 정도 하는 드론 하나의 가격으로 이제 몇백억, 몇천억에 달하는 그 대규모 항공기를 파괴했고 이 숫자가 이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발표는 41대라고 해서 제가 열심히 보고 있는데 41대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파괴된 것들이 실제로 보여가지고 위성 영상으로 비행기가 파괴된 것들이 보이고 이 비행기가 보통 비행기가 아니라는 것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위성을 불탄 영상에서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그 잔해만 낳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위성으로 보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엄청나게 큰 비행기들입니다. 표적이 어떤 비행기들이었나? TU-95, TU-22, A-50 이렇게 하는 세 종류의 비행기였는데 이 보시면 이게 FPV 그 우크라이나군의 자폭 드론이 그 자폭하기 직전의 영상을 이렇게 하는데 보시면 이게 프로펠러가 4개가 달려있죠. 네. 요거는 TU-95 전략 폭격기라고 합니다. 전략 폭격기라고 하는 거는 원래 핵 공격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매우 크고 수송력이 나는 폭격기인데 이게 길이가 거의 우리나라 국내선 여객기보다 더 커요. 와. 엄청 길고 큰 비행기고 이게 항속거리가 15,000km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전 세계 어디든 비행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사실은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가끔 침입해서 대한민국 공군이 이걸 요격하러 출격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비행기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여기가 프로펠러니까 좀 느리고 둔하니까 직접 막 침투를 하진 못하고 장거리 미사일 사용해서 우크라이나 수도를 공격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데 멀리서 이렇게 비행을 딱 쏘고 가는 거예요. 예, 핵을 이게- 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리고 핵을 쏠 때도 멀리서 딱 쏘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핵을 쓰진 않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 대도시에 대한 폭격 임무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한 대에 거 1,000억 원이라 해도 모자라고 이게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러시아가 구소련제 비행기를 가지고 있고 이거 구소련 때 만든 거고 생산이 어렵습니다. 생산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새로 개발해서 설계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또 새로 설계를 하려니까 R&D 비용이 적어가지고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주의 주장으로 40여 대의 이런 전략 폭격기, 그 다음에 조기 경보기, 이제 인도 파키스탄 영상을 저희가 만들었을 때 제가 이제 인도가 이제 파키스탄에 대한 보복으로 해가지고 스웨덴제 조기 정보기 한 대를 부쉈고 그 한 대 1,500억이 넘는다 했잖아요. 네. 근데 요 러시아는 그게 더 비싸고 아마 이제 우크라이나 언론에 의하면 러시아의 지금 모든 조기 경보기가 다 파괴되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공작전에서 큰 구멍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 규모만으로도 이게 엄청납니다. 이 40여 대의 폭격기가 이렇게 부서졌다고 하면 그 러시아 공격력의 20-30%가 아주 작고 간단한 제가 손으로 들 수 있거나 조립할 수도 있는 드론들 수백 대에 의해서 파괴됐는데 원래는 이게 불가능하죠. 여기 보시면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공개한 이 자폭 드론들이 그 몸체인데 지금 여러 가지 가려져 있는데 쉽게 말해서 아주 작습니다. 지금 민간 시장에서 쓸 수 있는 거고 원래는 이게 탱크를 잡을 때 써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항속거리가 5에서 10km 비행 시간이 20분도 되지 않습니다. 와, 완전 뭐 그냥 레저용 수준보다 네. 조금 뛰어난 네, 정도겠네요. 그래서 전선에서 원래 적 탱크를 잡는 데 쓰고 탱크도 이제 몇십억짜리 하니까 이 몇십억짜리 탱크를 이런 몇백만 원짜리 드론으로 부수는 것도 굉장히 큰 혁신이라고 했는데 몇천억짜리 이제 폭격기를 부수게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폭격기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자산일 거 아닙니까? 러시아 네. 입장에서. 그래서 공군기지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이 드론이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진행을 했는가? 갈 수가 없어요. 이 공군기지 이번에 타격받은 데에서 지도를 이렇게 표시했을 때 울레나 무르만스크 이게 북극 근처 그 다음에 벨리아, 이르쿠츠크, 몽골 위 요게 부분. 몽골 위요? 예. 거의 한국이랑 가깝습니다, 거의. 그리고 다갈리볼, 라잔 이래가지고 모스크바 근처 요게는 그나마 좀 우크라이나랑 가까운데 요것도 우크라이나에서 몇백 킬로 떨어져 있고 요것도 몇천 킬로 요거는 거의 6-7천 킬로 됐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 우크라이나가 절대 공격할 수 없는 지역에 10에서 15분 정도밖에 비행할 수 없는 드론을 사용해가지고 여기 공군기지에 있는 이걸 부쉈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사실 저도 지금도 어느 정도 뻥이라고 믿고 싶은데 러시아가 너무 반응이 진지해요. 그리고 위성 영상으로 이게 부서진 게 공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격적이고 어떻게 했는가 제가 분석하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발표한 바로는 이 방법을 사용했답니다.
저기 보시면 트럭이 있는데 이 트럭에다가 드론을 숨겨가지고 각지로 운반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반을 했는지 우크라이나의 이 모든 작전의 계획한 우크라이나 SBU 이 대장님이신데 딱 보시면 야 크로캅 같이 이종격투기 잘할 것 같이 생긴데 이분이 듬직하시는데 이 지능캐입니다. 지능캐 네. 외모에 가는 지능캐 이 정보기관이신데 네. 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발표했을 때 요런 식으로 썼다. 이 비밀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요게 뭐냐면 컨테이너 위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도 목조 주택 말고 컨테이너 주택, 농막이라 해 가지고 컨테이너에다 사람 살 수 있게 개조를 했는데 그 천장에다가 이렇게 드론을 숨겨 가지고 배달을 했다.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온 드론이고 아, 요렇게. 이게 작업 현장입니다. 이 천장에다가 이제 이 드론을 숨긴 다음에 원격으로 이 천장을 열어지면 여기서 드론이 이륙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CG 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 이게 저희 상상력을 정말 초월하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목조 주택에다가 천장이 있고 아무래도 단열재가 들어가는 공간에다가 있는데 이거에다가 이제 드론을 집어넣어서 닭지를 보냈는데 심지어 이 배송을 보낼 때 우크라이나 사람을 쓰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 주택이니까 여기로 운송해주라고 배달을 부탁했다. 그래서 이 배달해준 아저씨는 뭣도 모르고 이런 작전에 동원이 된 거죠. 그럼 러시아 트럭 기사님이 그냥 뭐 물건 배송 받아서 빨리 배송하는 건 줄 알고 그냥 가신 거예요. 아, 그냥 겉보기에는 뭐 컨테이너 같이 그냥 일반적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드론 네, 숨겨진 게. 네. 그래서 요것들이 앞서 말한 그 지도에 있는 지도까지 다 배달이 된 다음에 이게 뚜껑을 열고 난 다음에 원격으로 작동되고 원격으로 가까운 데서 비행하니까 10분만 비행할 수 있는 이 FPV 드론도 공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이게 지금 원격으로 우크라이나가 자동으로 열어서 이제 날리는 거예요. 라고 우크라이나군이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작전에 사용된 모든 사람들은 무사히 대피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사용한 드론을 사용해서 이 드론들이 생긴 건 뭐 그냥 평범하게 생겼는데 자동으로 이 표적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기능이 탑재돼서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비행기다 적기다 하면서 이제 충돌을 했다. 야, 이거 정말 무슨 SF 영화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미래의 전쟁이 시작되는 사건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말을 100% 믿을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이야기는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우크라이나 정복이 작전을 우리가 이렇게 고민했다 하면서 이렇게 한 건데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원래 한 나라였기 때문에 지금 작전의 공격 표적이 된 이 TU-95, TU-22 이런 폭격기들에 대해 박물관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전쟁기념관. 거기에 있는 이제 전시된 것들을 활용해서 뭘 했냐. AI한테 학습을 시켰다. 여기 근처에 사진을 여러 장 찍은 다음에 얘들을 잘 인식시킬 수 있게 학습을 시켜가지고 원격으로 모든 것이 다 조정을 하는 게 가능했다라고 우크라이나군이 주장하고 있고 이 진지하게 보는 아저씨는 그래서 작전 계획을 보시면서 지도를 딱 보면서 이 표적이 됐던 비행장들이거든요. 그리고 요거랑 이 사진으로 이러는 것을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AI가 자동으로 공격했다라고 하는데 요거 자체는 100%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일단 인공지능 기술 좋은데 지금 이런 데 쓰는 그러니까 드론이 직접 이런 표적 같은 걸 인식하고 하는 거는 엣지 AI라는 기술입니다. 이 우리 갤럭시 폰에도 들어가 있는 신형폰에도 들어가 있는 기술인데 원래 우리가 챗GPT 같은 거 물어보면 저기 서버한테 물어보고 계산한 걸 받아내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휴대폰이라든가 이 기기 안에서 해결하는 이 인공지능 칩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걸 발견하거나 사용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무엇보다 이 작전을 준비하는데 1년 6개월이 걸렸거든요. 쉽게 말하면 1년 6개월 전에는 드론의 AI 기술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1년 6개월부터 작전했으면 이거 약간 수동을 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거 좀 사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다 처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만 그걸 감안했더라도 이게 영향이 엄청난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진 같은 경우에는 트럭이 이렇게 줄 서 있죠. 왜 서 있냐? 평범한 트럭들이 공군기지를 공격했으니까 이제 모든 트럭들을 다 검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는. 물류가 마비됩니다.
이 진검사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아주 기계 늘어선 게 이게 지금 지금 이게 배송이 다 늘어선 검사 거예요. 받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 이게 검사 받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숨기는 게 어디까지 될 수 있는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멀리서 지금 이제 러시아 사람이 일반심이 찍은 건데 군기지 근처에서 이렇게 드론이 날아가가지고 이제 저 군기지로 들어가는 거, 지금 드론이 이렇게 위에서 보이는. 야,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제 후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저런 거 보고도 그렇게 놀라지 않았어요. 러시아 사람들 뭐 촬영을 하거나 개인 취미를 하거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모든 것에 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이 날아보면 신고도 하게 되고 검색도 해야 되고, 이런 이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이제 앞으로 러시아는 항상 뭐가 일어나도 이제 의심을 가지면서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방식이 또 악랄한 게 뭐냐면, 저 이거 보고 놀랐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터졌습니다. 이 작전에 사용된 이 컨테이너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요게 자폭 기능을 만들거나 부비 트랩 기능을 넣어서 수색을 하려고 시도를 하거나 하면 이렇게 원격으로 터지는 이런 것들 기능을 넣었습니다. 지금 여기 진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수사관들이나 군인이 왔는데 여기서 폭발이 돼버렸죠. 네. 이 정식으로 아주 치밀하게 해서 증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자원을 소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요게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냐면, 지금 현재 사실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와중에서 지금 트럼프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협상을 중재할 때 좀 짜증을 내고 있어요. 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둘 다 말을 안 듣는다. 서로 이제 협상을 안 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지금 유럽은 다시 그러면 종전협정을 안 한다고 하면 다시 무기를 지원해 줘야 된다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라고 하는 독일산 순항미사일 지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이 타우러스는 지금 F-15K 우리나라에도 쓰이는 건데, 영화 강철비 1에서 보시면 북한의 그 쿠데타 지도부를 제거하는 데 쓰이는 걸로 이제 묘사된 미사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다. 문제는 이거 빨리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배달해줄까 말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도에서 처음 보였던 것 같이 우리는 독자적으로 러시아 깊숙이 어디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작전을 벌였다. 그리고 그것이 실증되었다. 이게 이 작전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술적으로 보면 이제 러시아는 이게 그냥 지나가는 화물 트럭 같은 거를 다 검사를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엄청난 행정력 낭비랑 후방 지역의 병력을 더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 대부분은 거의 뭐 99.9%는 멀쩡한 짐들일 거잖아요. 우리도 수백만 개 택배를 어떻게 다 검사합니까, 그걸?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있는 의미가 큰데,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걸 검사를 해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군기지 후방에 있는 기지들도 방어 체계, 드론을 감시하고 방어하는 기능들이 필요한 것이 요구되고,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그 러시아보다 훨씬 더 이제 국토가 좁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각 기지별로 드론 공격이나 이런 대비 태세를 더 높여야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또 중요한 것들이,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따르면 이 드론을 심지어는 러시아에서 주문했다 이런 썰도 있는데, 요거는 사실 믿기 어렵긴 한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모든 것들을 다 조달해서 이런 작전을 할 수도 이론적으로는 된다. 딱 하나, 폭약, 그러니까 아까 전에 터트리기 위한 폭약 같은 경우에 RPG-7이라든가 아니면 C4 탄약, 수류탄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는 수입이 원래는 이제 어려운데, 지금 러시아가 전쟁 중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밀수 암 시장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군이 잘만 활용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아무런 장비를 들여오지 않고도 이번 작전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자님, 이게 이제 좀 두 가지 좀 궁금증이 있는데, 결국에는 러시아 민간 트럭 기사분들이 이 작전에 어떻게 보면 이용당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걸 이제 검사하는 과정에서 뭐 군인일 수도 있지만 이게 자폭 기능으로 해서 이제 이거 좀 의심되는데 하면 검사하다 이제 터져서 민간인이 사망한 게 예, 맞습니다. 이게 민간인이 사망을 한 건데, 예, 이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테러 행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요게 좀 전쟁에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아니 러시아도 뭐 민간인 학살하고 뭐 먼저 쳐들어왔는데 뭐 그런 게 어딨냐 하시는데, 이게
이 또 국제 정치는 또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민간인 학살은 이제 국제 그 전쟁법을 그 국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민간인 학살을 당했다 해서 상대방의 민간인 학살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권리를 부여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신경 쓸 단계가 지나고 이제 휴전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다소 무리한 작전, 그러니까 민간인 피해가 예상되는 작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저는 한국에 오신 우크라이나 기자분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은 어떤 직업이냐면 원래는 일반 기자셨다가 전쟁이 터지고 나서는 남편은 우크라이나 군에서 지금 드론 조종사로 근무 중이고 자신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러시아군이 전쟁 범죄하는 거 증거를 찾는 거였어요. 네. 한국에 온 이유가 북한의 미사일이 이제 러시아에 수출돼가지고 우크라이나에 공격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기 위해서 오셔서 제가 그때 우연한 기회로 만나서 인터뷰를 듣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진짜 너무 이런 윤리나 아니면 규정, 국제법을 다 무시하고 또 복수를 하고 이럴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우크라이나는 지금 폭격을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 러시아 사람들 중에서 이제 징집도 모스크바나 대도시는 잘 안 하고 한적한 데서 하니까 이게 전쟁이 계속되는 거다. 누구나 이 전쟁의 공포를 알고 이런 무서운 걸 알아야지 이제 조금이라도 푸틴이 전쟁을 그만둘 수 있는 동력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윤리적으로 맞다는 것은 아니나 내가 이 상황이었다면 아니면 대한민국에 이런 전쟁이 터졌다면 이런 생각을 할 법하다는 게 어쩔 수 없이 드는 건 맞습니다. 이게 또 전쟁이 오래되고 피해가 커지니까 이제 그런 뭐랄까요? 국제법이나 규칙 같은 건 사실 지켜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네요. 네,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전쟁 초반부터 사실 그 우크라이나랑 그 러시아의 그 프로파간다를 좀 많이 했고 그 우크라이나군이 뭔가 가혹행위를 한다 이런 영상들을 많이 퍼지고 이 반박하고 이런 것들 과정에서 이제 서로 간의 국가 간 그 시민들의 감정이 매우 안 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부차 대학살이라 해가지고 전쟁 초기에 이제 러시아군이 일반 민간인 학살한 사건도 유엔의 정식으로 조사받고 해서 인식이 진짜 최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지금은 우크라이나는 뭐 이제 그런 민간인 피해를 부수적으로 따질 단계가 감정적으로나 전황적으로 아니다. 아니다. 그런 상황이 음. 된 것입니다.